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후 증시 3부의 정인성입니다. 오늘 정말 한숨 나오게 하는 장이었습니다. 빠져도 너무 빠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구체적인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오지 않으면서 한숨을 좀 돌리나 했는데 이내 하락 반전하고 낙폭을 키우면서 이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또 한 번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루 3% 이상의 변동성이 나타났고요. 60일선마저 이탈하면서 그리스 리스크로 조정을 받기 전 7월 초로 이 지수 수준이 밀려났습니다. 현재 시간 2.2%의 약세,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714선, 710선대까지 밀리는 움직임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그나마 코스닥 시장보다는 나았습니다만 장 초반에 이 낙폭을 거의 줄이지 못하는 움직임입니다. 현재 시간 0.7%의 약세고요. 2020선을 간신히 지켜내면서 2022선에서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자,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소폭 매도 규모를 줄였습니다. 89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또 매수 규모를 키웠습니다. 687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움직임입니다. 기관이 오늘 또다시 매도로 전환하고 1,000억 원 넘는 폭탄 매물을 내놓으면서 1,135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 3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주면서 448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들의 실적 부진이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죠.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3.6%의 약세고요.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의 상승세를 이어갔고 제이모직이 2.6%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험주들의 시세가 좋았습니다. 삼성생명도 5.6%의 강세고요. SK텔레콤이 조정을 받고 네이버가 어닝쇼크에 13%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자, 오늘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이 장 막판 강보합권으로 올라왔고요. 메디톡스가 5% 넘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도 9% 넘는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바이오 관련 대장주들이 조정을 받는 움직임이고요. 로엔이 그동안 좀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8% 가까운 조정을 받았습니다. 산성에르네스가 10% 넘는 급락세가 나타났고요. 컴투스가 오늘도 쉬어가면서 0.8%의 조정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한미약품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시장의 약세를 주도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역시나 오늘도 약세 움직임, 11%의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오늘 좋지 않았고요. 역시나 하락폭을 크게 키우는 움직임, 우려를 키우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조선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대규모 적자를 시현하면서 역시나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매도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4%, 6%의 조정을 받았고 결국 현대미포조선도 보합권까지 내려오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그룹주, 롯데그룹주들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정유화학주들은 강세를 보인 반면에 삼성전자, 네이버, LG전자와 같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대형주들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던 하루였습니다. 네,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잠시 후에 좀 더 마감 상향 정확하게 전해드리고요. 내일 시장 전략도 철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장 마감 종가 확인해 보고 오시죠.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7월 30일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한 주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하고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 변동성이 커서 더 힘들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0.7%, 0.8%의 약세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2020선을 간신히 지켜내면서 마무리를 짓고요. 코스닥 지수는 2.3%의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약세 움직임을 피해 나가지 못하면서 710선에서의 움직임, 713선에서 모두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굉장히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현수 연구원, 유한타증권 골드목종지점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형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코스피 특징주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금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외 악재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부진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 좀 화두로 떠오르면서 실적 부분으로 좀 안 좋은 종목들이 상당 부분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시장의 흐름 자체, 주도주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한미약품을 시작으로 제약바이오 그리고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 약세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은 조금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6월 달에 이어서 7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 기관 쪽에서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되긴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워낙에 조금 많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10거래일 동안 이 저가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긴 했지만 이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좀 팽배해 있다 보니까 시장은 좀 약세로 금일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일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약세를 이끌었었던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동아ST나 종근당 홀딩스, 녹십자 같은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좀 약세에 영향을 좀 끼치는 모습이었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동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도 비슷한 맥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금일 특징적으로 10% 이상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 부분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못 나왔다라는 얘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중간 배당 소식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금일 3% 넘는 하락을 좀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쉬었을 때 그래도 이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 부분 반등이 일어났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대부분 약세로 나타났습니다. 현대리바트, 대림비엔코, 벽산, 한샘 같은 건자재 종목들도 지금 약세로 나타났고요. 반대로 좀 상승하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평가 매력이 조금 드러나면서 은행주와 보험 관련된 종목들 금일 좀 상승의 흐름을 좀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KB금융, 우리은행, 신한지주 같은 종목들은 좀 상승세로 좀 흐름을 타는 모습이었고요. 메리츠화재, 삼성생명 같은 보험 관련된 종목들도 반등이 좀 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도 반등세로 나타났고요. 정유주들 원유 생산량 감소 소식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 SOL, GS 같은 종목들은 나름 강세로 좀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관련된 부분으로 좀 긍정적인 종목들은 좀 올라왔고요. 불확실성이 좀 증대되는 종목들은 하락하는 금일 코스피의 시장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은행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특히나 좀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급락하다 보니까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나요? 네, 금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미약품, 제약바이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약품이 어닝 쇼크로 인해서 대부분 다 부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2.4% 하락한 712%로 코스닥 지수는 마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일부 다 마감하는 하락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특히나 코스닥 기술성장부 같은 경우는 무려 7%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위주에 속해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좀 많이 하락한 것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학업종도 5%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통신서비스 업종이 조금 3%대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핀테크 관련주들, 아모텍이라든지 한국사이버결제,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과 같은 종목들이 그나마 시장을 좀 버텨줬다는 게 코스닥의 전체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특징적인 종목군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로지스틱스가 상장한 지 지금 이틀 됐는데 오늘도 상한가까지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컴퓨터 서비스 업체로 신규 상장한 후에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작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까지 바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의 특징주라고 할 수 있는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핀테크 플랫폼이죠. 코나페이의 서비스 시작을 알리는 그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신고가까지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약세를 띄었는데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랑
같은 그런 고PR 종목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5%대 하락세, 그리고 바이로메드도 9%, 그리고 꾸준하게 상승했었던 로엔 같은 경우에도 7% 이상의 하락세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LNS 같은 경우에도 7만 원대까지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은 약세를 띄었다. 그중에 그렇지만은 핀테크 관련주들은 오늘 좀 강세를 띄었다는 게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성 LNS 오늘 급락하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글로벌자산전략팀 오은수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가 장 마감으로 가면서 현재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여타 다른 아시아 증시들도 좀 반등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마감 분위기 전해주시죠. 예, 오늘 상해 종합 증시는 장 초반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고 결국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은 에너지, 금속, 음식료, 소매, 건자재 등의 업종이었고요. 중국 증시가 하반기 위험 요인이라고 본다면은 경기 하강에 대한 압력이 지속된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대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하반기 통화 정책의 운신폭을 좁힐 수 있다라는 점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상승했던 이유는 시장에 어떤 일단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신용 잔고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7월 28일 기준 1억 3,800억 위안 정도로 전일 대비 또 감소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27일 날 중국 증시 급락에 따른 공안부와 협력을 해서 광범위한 공동조사를 착수하겠다. 그래서 27일 급락에 어떤 대규모 공매도 조치가 있었고 이 부분을 좀 광범위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증권금융공사는 계속해서 증시를 안정시킬 것이고 기회를 봐서 주식을 매입할 거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힘으로써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있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인민은행이 28일, 그러니까 어제죠, 역 환매 조건부 채권을 통해서 시장에 5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은 한 대략 10조 원이 약간 안 됩니다. 이런 유동성을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자금 시장의 어떤 유동성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또 한 가지 이유가 되겠고요. 이건 다 아시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네 번째로는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자본시장 개방 일정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강통이라든지 7월까지 전산 작업이 마무리되고 올해 하반기에 성강통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 편입은 실패했지만 MSCI 신흥지수 편입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냐. 그렇게 본다면은 결론적으로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그동안 쏟아졌던 이전 저점일 3,400포인트는 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고요. 결론적으로 현재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겠지만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일본 증시는 좀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6월 광공업 생산이 발표됐는데 시장 예상이 전년 대비 1.3%였는데 실제치는 2%로 나오면서 좀 개선되는 모습이었고요. 자동차 생산도 마이너스 5.3%로 이전에 비해서는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니케이 지수는 상승세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현대증권 글로벌자산전략팀 오은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이 오후장 들어서 매수로 전환했고 또 매수 규모를 좀 키워줬습니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지만 어떤 종목 좀 눈에 띄었나요? 네, 일단 기관과 외국인 금일 사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분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실적 바탕으로 해서 좀 개선세가
예상되는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고요. 일단 외국인들은 기조적으로 금일 뭐 매도가 훨씬 더 많긴 했지만 매수가 조금 들어오면서 매도량을 좀 줄이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중간 배당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금일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요. 두 번째로 많이 한 종목은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 실적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10%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LG전자와 SK하이닉스도 실적 불안감에 따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조금 이끌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LGU+, 아모레G, 포스코 같은 지속적으로 최근에 좀 약세를 이끌 수밖에 없었던 종목들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매수하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현대차를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종목은 신한지주, 이 금융 관련된 종목들, 증권과 은행 그리고 또 보험, 이 트로이카 3인방 쪽으로 매수세가 소폭이긴 하지만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생명을 비롯해서 호텔신라, 제일모직, 이 삼성그룹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는 조금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들의 매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일 한미약품을 가장 많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이버, 제일모직,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종목들에 대한 매도세가 좀 이어졌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와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현대차와 한국항공우주 같이 지속적으로 조금 많이 빠져 있던 종목들, 그리고 또 항공우주 같이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들 내에서도 차익실현 매물이 조금씩은 나왔다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KB금융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은행주들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좀 접근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었던 삼성전자를 기관인 금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테크인, 그리고 LGU+, 포스코, 신한지주, 기아차 순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달러 강세가 다시금 재개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자세하게 좀 살펴주시죠. 일단 전일 미국 시장에서 FOMC 회의의 성명서 내용이 고용시장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비록 9월이라는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고용시장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크게 강조했다는 점은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왔음을 이야기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러한 매파적인 FOMC 회의의 성명서를 바탕으로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달러 강세는 결국은 NDF 환율의 1161.8원을 좀 만들었고요. 결국은 이로 인해서 서울 한시에서 달러 원 환율은 1162.5원으로 상승 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자 달러 원 환율의 상승폭은 더 커졌고요. 여기에 최근 비둘기파적인 FOMC 회의의 결과를 기대했던 숏 포지션 거래자들의 숏 커버도 유입되면서 달러 원 환율의 상승폭은 더욱 커졌습니다. 다만 1170원을 앞두고 월말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유입되면서 상승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였고요. 즉 달러 원 환율은 매파적인 FOMC 회의 결과와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상승폭을 확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달러 원 환율은 10원 상승한 1168.4원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외환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좀 수급적으로 두드러졌나요? 네, 금일 같은 경우는 기관이 올해 들어서 네 번째로 1,000억 원 넘게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기관은 오늘 다음카커를 135억 원 넘게 집중적인 좀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 LNS를 83억 원, CJ ENM,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코나이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기관의 매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게 들어왔는데요. 인트론 바이오를 28억 원, 펩트론 25억 원, 제이콘텐트리 17억, 그리고 사라민 HR 15억 정도로 굉장히 10억 원대 수준의 그런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기관 매수의 특징
특징이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오늘 500억대 가까이 큰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다음 카카오로 200억 넘게 좀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왔지만 코롱생명과학, 메디포스트, 위메이드, HLB, 루트로닉, 시젠 순으로 그나마 좀 제약바이오 쪽으로 외국인들은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를 45억 원 넘게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셀트리온 계약건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38억 원 정도의 매도, 제이콘텐트리 28억 원, 인바디 3,000단 제약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특징주까지 정리를 내봤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서초센터 정광욱 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물시장이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동향 전해주시죠. 예, 오늘 코스피 200 선물지수는 244.45 현재 그 전일 대비 2.35포인트 하락해서 지금 마감할 예정이고요.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거의 한 7천 계약 이상 선물을 매도하면서 시장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200 옵션 시장에서는 개인이 27억, 장중에는 한 35억까지도 콜매수가 있었는데요. 이는 그 8월 말 들어서 가장 많은 콜매수 금액과 수량입니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 상방에 대한 좀 배팅을 올인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변곡점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로 볼 때 개인들이 이렇게 콜매수에 올인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하루 이틀 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고 콜옵션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야 반등이 나온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의 선물옵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시장도 좋았고 현재 아시아 시장도 전반적으로 상승 중인 가운데 우리 시장만 약간 안 좋은 모습인데 이것은 주식시장 자체보다는 파생시장의 수급적 영향 때문으로 보이고요. 최근까지 수급 흐름은 지수가 내리면 기관과 연기금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방어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주가가 하락하면 연기금과 기관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저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개인들의 콜매수 올인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하루 이틀은 더 급락했다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2020선 내주면서 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로 약세가 이어졌는데요. 2040선에서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0.91% 내린 2019.03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현대차와 한국전력, 삼성 SDS가 상승했고요. 은행과 보험업종도 좋은 흐름을 보인 반면 의약품 업종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살펴보시죠. 네, 한솔테크닉스입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한솔라이팅과의 합병으로 베트남 법인의 휴대폰 조립 사업이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되고 또 무선 충전기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성장을 이룩해 나갈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이어졌고요. 오늘은 5.6%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한화테크인입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적자를 기록했다는 공시에도 불구하고 사흘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860억 원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68억이라면서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 적자를 기록했다는 증권사 분석이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성은 충분하다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기관이 43만 주 이상 순매수하면서 오늘 8.4%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입니다. 국내 3대 조선사의 대규모 영업 손실에도 불구하고 현대미포조선은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덕분에 오늘 조선주 가운데 유일하게 오름세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장중 잠시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낙폭을 만회하면서 어제와 같은 55,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 대규모 매도에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외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인텔과 합작해서 차세대 반도체를 공개한 마이크론에 뒤이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4위고요. 오늘은 외인이 70만 주 이상, 기관이 48만 주 이상을 매도하면서 6.7%대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특징주 마지막 종목 네이버입니다. 2분기 실적 부진에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 감소한 1,672억을 기록했는데요. 마케팅 강화와 믹스라디오 인수비용 그리고 일본 자회사인 라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13%의 큰 폭의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상 오픈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 5종목 가운데 한 종목 자세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안 좋은 쪽으로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금일 장이 일단 실적 관련된 네. 부분으로 좀 많이 갈렸기 때문에 한솔테크닉스 실적 개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 3분기부터 이제 실적 개선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기존 주력 사업도 체력이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사업이라고 하면 LCD 백라이트 유닛 같은 부분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 파트에서 일단 빠르게 퇴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사업부 쪽에서 체력이 좀 보강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파워 모듈 같은 경우에는 고객산의 점유율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한솔라이팅과 합병으로 베트남 법인 휴대폰 조립 사업 자체가 3분기부터 이제 연결로 이제 실적이 좀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무선 충전기 사업 자체가 이제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진입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3분기부터 충분히 실적 성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매출액 1,162억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 줄어든 26억을 기록을 했는데 3분기부터는 매출을 한 1,950억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정도 늘어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84억으로 한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존 사업이 체력이 좀 강화가 되고 신규 사업에 대한 실적 부분이 주가를 조금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로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솔테크닉스 짚어봤습니다. 3분기 이후에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민 캐스터. 네, 오늘 코스닥도 720선 내주면서 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더해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2.4% 내린 712.86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셀트리온과 다음카카오, 동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상장한 i3 시스템입니다. 적외선 에너지를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상 정보로 변환해주는 센서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오늘 하루 주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장 초반 급등하면서 81,000원대까지 올라섰다가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공모가는 36,000원이었고요. 오늘은 58,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코콤입니다. 삼성전자가 사물인터넷 플랫폼 아틱을 오는 가을에 출시한다는 소식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콤은 사물인터넷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모든 제품이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코콤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4.3%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신용카드 제조업체 코나아이가 핀테크 플랫폼 개발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다른 간편 결제 서비스와는 달리 코나아이가 개발한 코나페이는 해외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유일한 결제 플랫폼이라는 회사의 설명이고요. 오늘은 5.7%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아모텍입니다. 무선 충전이 대중화되고 전자결제가 확대되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세라믹 칩 시장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무선 충전이 회사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에 2.9%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특징주 마지막 종목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대, 또 18분기 연속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하면서 영업이익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 오른 95억을 기록했습니다. 클라우드 오피스인 넷피스의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하반기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는 증권사 분석이고요. 오늘은 12% 오른 21,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상 오픈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핀테크 관련주들이 조금 그나마 강세를 띠면서 시장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나이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8일 날 스마트폰 온오프 결제 서비스인 코나페이 출시에 따른 기대감에 오늘 급등한 것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 발표인데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63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25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 44%,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9% 정도 증가를 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의 주가가 코나페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올랐지만은 일단은 회사 내부적으로도 좀 탄탄하게 흘러가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회사는 IC칩 카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통상 쓰는 IC칩 카드 같은 경우가 이제 이 회사가 대부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IC칩 카드가 아직 시장이 제대로 개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나이가 중국 4대 은행, 주요 4대 은행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도 지금 진입 중이고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책적으로 2017년까지 IC칩 카드의 전환율을 완료하겠다라고 표명한 만큼 코나이에 대한 매출 비중도 올라갈 거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자체 결제 플랫폼 코나이 서비스로 주가가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 인증까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나페이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고 완료가 될 경우에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주가 여력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시장이 지금 코스닥 시장이 약간은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급등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회사가 좋으니까 무조건 매수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눌림목 구간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핀테크, 전자결제,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은데요. 그 가운데 코나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종목들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시장 전략 세워봐야겠죠. 자, 코스피 시장도 계속해서 쉽지 않은 장의 연속입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좀 헤쳐나가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약바이오, 금일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 그리고 또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 약세가 나왔습니다. 공통점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고요. 시장 자체는 일단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이 단적인 예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조금 금일 같은 경우에 은행주들과 보험주들, 금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최근 한 2, 3일 동안에 이쪽으로 매기가 조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월봉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보험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바닥권에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조금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아주 이렇게 제약바이오, 건자재 쪽에서 반대로 이제 은행이나 보험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호흡 자체를 예전보다는 조금 더 길게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 자체가 아직까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은 없는 상황이고, 이 공포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일단 한숨 좀 돌리는 시장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의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더 관망세를 조금 관망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내에서 실적 개선세가 유진이 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조금 더 맞추시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최근 보면 하락장에서 은행과 보험 업종, 저평가 매력이 부각돼서인지 계속해서 강세를 많이 보였는데요. 반등이 계속해서 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닥 시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불안감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내일은 또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지수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일부 종목의 어닝 쇼크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소폭 장초반 하락을 했다가 소폭 반등이 나올 법한 그런 자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지수가 5% 가까이 하락했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지금 있을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일단은 현 구간은 상승했던 종목군보다는 일단 실적이 나왔던 종목들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든지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군 위주로, 그리고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과 종목군으로 좀 압축해서 매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 차트를 놓고 보게 된다면은 5일선과 21선에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온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엔 60일 이동평균선까지 깼기 때문에 지금 뭐 빠른 반등을 논하기보다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주력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강한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과 실적 8월 15일까지 해서 이제는 7월 마지막 이제 내일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실적이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가가 출렁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PR 종목군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인데 오히려 이럴 때 종목군으로 성장성과 실적이 좀 가미된 종목들은 선별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천천히 매수하는 관점을 보시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실적에 조금 더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변동성 큰 장세에서 그동안 올랐던 주도 업종보다는 좀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현수 연구원,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용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3인의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시각과 전략을 엿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의 의견입니다.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자동차주와 은행주 등 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오늘 이호금 파트너는 어제와 비슷한 의견입니다.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다. 변동성을 이용한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이강의 선림역지점 부장의 의견입니다. 수급 개선까지 보유주 관리에 주력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강의 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일장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강입니다. 네, 오늘 정말 시장이 불안했습니다. 내일은 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어려운 장에서 좀 힘드신데 힘내시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꼬인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동안 이제 시장을 좀 이끌었던 시장 주도주, 대장주는 이제 한미 약품이 아니었습니까? 이 한미 약품이 호재가 나오고 그 다음 날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어닝 쇼크로 이틀간 이제 급락을 일으키면서 이른바 성장주들,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화장품주까지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최근에 이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시점에서 일부 이제 환율이 지금 오늘도 한 1168원대까지 상승을 꽤 하면서 그동안 많이 좀 조정을 받았던 자동차랄지 정유, 화학 이런 종목군들이 소폭 반등을 좀 일으켜 줬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두 가지 논리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첫 번째는 이 성장주인 제약 바이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 변동성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내일 또 금요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단기 바닥을 바로 형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 정도는 이제 단기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율적인 반등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그 한미 약품을 비롯한 몇 개 대장주의 눈치를 상당히 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이 강한 반등보다는 약간 미묘한 반등 쪽으로 좀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장이 좀 약한 시점에서 자동차나 일부 수출주들이 오르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관심이 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들 종목을 또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 이 종목 관리에 좀 주력하는 그런 전략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이제 8월장을 좀 의식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8월달에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8월 말경에 잭슨홀 미팅에서 또 옐런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 그리고 9월 달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실제로 좀 가능했느냐, 이런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8월 중순까지는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일단 배트는 좀 짧게 잡으시고, 아울러서 최근에 좀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이 이 반등이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되면 비중을 약간 조절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나 계속해서 같은 의견입니다. 제약, 화장품과 같은 기존의 주도 업종을 좀 관망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실적이 호전되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이강희 부장과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네, 시장의 가장 핫한 종목들로 꾸며드리는 문기훈의 실전 매매 시간입니다. 자,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문기훈 부장 오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흐름 어떤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크라운제가 먼저 좀 살펴드리면은 일단 크라운제가의 그 올해 영업이익 매출액은 매출액만 보면 일단 1조 2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000억 정도, 당기 순이익은 한 600억 정도까지 지금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최근에 보고서에 의하면 나오고 있고요. 역시 2분기 매출액이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천억 그리고 327억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에 그 후실적 원인으로는 그 허니버터 시리즈가 이끄는 그런 외형 성장, 그리고 분유, 원당 등의 원재료가 하락으로 인한 그 원가 절감이 주요한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빈가와 제가의 그 판촉 경쟁 완화, 그리고 비용 관리로 인한 그 판관비 축소가 주 원인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4월에 올 4월에 보면은 그 크라운제가에서 그 4,400억 규모의 그 허니버터칩 공장 증설을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 일본의 그 가루비사와 함께 그 강원도의 그 원주시에 위치한 그 문막 공장 인근에 그 허니버터칩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고, 비용은 이제 반반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일단 내년 1분기 말에 그 증설이 완료가 될 예정이고, 그 허니버터칩 공장 증설을 통해서 허니버터칩에 대한 그런 생산량이 연간 840억에서 1,800억까지 그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허니버터 시리즈의 생산량이 약 80% 정도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지금 되는 상황이고, 현재까지도 보면은 그 허니버터 시리즈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기를 통해서 그 인기가 좀 덜한 제품의 판매량도 동반해서 그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그 빈가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판촉 경쟁이 다소 완화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 업황이 터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에 국내 그 빈가 업체들이 그 일제 그 바제품의 가격을 약 한 10%에서 15% 정도 그 인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그 판촉 경쟁의 그 완화에 대한 그런 어떤 신호로 좀 보여지고, 실제로 타 빈가 업체에 대비해서 사실 그 크라운제가 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타 빈가업체 같은 경우에는 유업을 대부분 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원유를 국내에서 대부분 이제 계열사를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는데, 크라운제 같은 경우에는 빈가의 주 원료를 그 바로 수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때문에 유럽이나 그런 오세아니아나 이런 지역에서 그 수입을 하는데, 가격이 일단은 뭐 저렴한 그런 그 원재료가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 업체에 대비해서는 원가 절감에 대한 그런 수혜를 더 크게 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크라운제가의 그 올해 PER은 그 순이익 기준으로 한 21배 수준이기 때문에 롯데제가의 PER 30배보다 여전히 좀 낮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나오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그 부채를 상환할 것으로 그 예정되어 있어서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역시 그 조정도 약간 보여줬고요.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죠. 그 롯데푸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는 그 2분기가 오히려 크라운제가와는 다르게 그 실적이 바닥을 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 돈유가가 높은 가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수입육 대체 등을 통해서 원가 상승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그 올해 영업이익은 돈육의 그 원가 하락, 그리고 빈가 가격 인상, 그리고 분유 수출의 확대로 점차 개선될 그런 전망입니다. 또 이런 수익성 개선 외에도 그 롯데 계열사들에 대한 그런 매출 확대가 가시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2011년부터 다양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현재는 그 유지 빙과를 포함한 그런 종합 식품 업체로 지금 성장을 한 상황이고요. 지난 2년간은 사실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좀 느리기는 했지만 올해는 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롯데그룹의 급식 매출이 작년 220억에서 올해 한 330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빙가 부분에 일부 가격이 인상된 가운데서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대기업들의 그 한식 뷔페 확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그 롯데리아도 한식 뷔페 사업 그 별미가를 올 하반기에 런칭할 예정입니다. 그 롯데푸드는 한식 뷔페 사업에 그 식자재 유통을 통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롯데푸드도 그 이마트의 그 피코크처럼 가정용 간편식 사업 확대가 그 예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현재 그 이마트에서는 그 피코크라는 그런 브랜드로 그 다양한 상품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흐름이 핵가족화 그리고 1, 2인 가구가 증가가 되면서 이렇게 가정용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실제로 판매도 굉장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롯데푸드는 현재 스파게티나 칼국수 정도의 그런 제품군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하반기에는 그 롯데마트와의 그 가정용 간편식 추가 출시가 예상이 된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은 업종인 뭐 신세계푸드나 CJ 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의 PR이 한 27배 수준이기 때문에 롯데푸드의 이런 제품군들이 가시화되는 하반기 시점 전후로 해서 미리 좀 선침해가 충분히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종목이죠. 그 한진칼을 살펴보면은 한진칼의 자회사인 그 진에어가 그 3월부터 그 국내 저가항공사 최초로 중대형 기종을 투입을 했습니다. 보통 그 저가항공사는 그런 정비비에 대한 그런 절감 그리고 단거리 노선 집중을 위해서 그 소형기로 그 단일화하는 것이 유리하긴 하지만 그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관계사이기 때문에 정비비 관련된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일본이나 태국 등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은 노선에 좌석수가 많은 중형기를 투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지금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이전에는 사실 그 인기 노선 또는 그 주말 일정 같은 경우에는 해외뿐만 아니라 그 김포 제주 노선 역시 그 비싼 항공료에도 불구하고 그 항공 티켓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중대형 기종의 보유는 황금 시간대에 많은 이용객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진에어는 현재 총 13대의 항공기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올해 한 6대 정도를 더 늘릴 예정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현재 18개 노선에서 올해만 한 10개 정도 노선을 더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한진칼의 영업이익 증가에 도움이 될 예정이고요. 일단 뭐 자회사 대한항공에 대한 1분기 실적이 다소 좀 저조하기는 했는데 한진에너지의 그 청산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약 한 200억 이상의 그 지분법 이익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제주도의 그 땅값 상승률이 전국의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카르텔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 카르텔과 그 호텔 주변 토지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연계 개발할 경우에는 자산 가치 상승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크라운제가 롯데푸드 또 한진칼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GKL이 하락장에서도 그나마 주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요. 에머슨 퍼시픽,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가 또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 종목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GKL은 최근에 그 정부가 그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고요. 그 GKL 같은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의 그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고 그 강남 그리고 힐튼 그리고 부산 롯데에 대해서 그 카지노를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GKL이 그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그 외국인 카지노 수요를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명동의 그 힐튼점의 위치가 그 굉장히 좋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그 고객에 대한 그런 비중이 GKL의 매출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일본 VIP하고 그 중국의 일반 고객들이 최근 메르스가 종료되면서 바로 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7월이 있는 3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4분기부터는 실적이 점차 회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하반기에 그 영종도 복합 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 GKL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영종도 카지노 리조트 건설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해양수산부가 그 국적 크루즈선 도입 사업과 관련해서 그 GKL 그리고 펜스타 등에 대해서 그 회사 참여를 위해서 그 정부와 협의 중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단 내국인 출입은 어려울 수 있어도 그 크루즈 카지노에 대한 부분 역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또 GKL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주당 1,002원의 그 현금 배당을 했고요. 일단 현재 그 1년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2% 정도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공기업의 배당 수익률 3%는 매우 매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12월에는 그 GKL 코엑스점에 대규모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정부가 4분기에는 그 영종도 카지노 라이센스 발급을 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GKL이 그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4분기로 갈수록 기대감이 일단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종목 에머슨 퍼시픽과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인데,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SK D&D의 PR 한 30배 대비해서는 여전히 싼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최근 금리 인하로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 금강산 골프 리조트에 이어서 그 아난트 펜트하우스 서울 그리고 부산을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요. 에머슨 퍼시픽의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90% 이상 그 되면서 높은 인기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그 희소성 그리고 적은 변동성 등으로 인해서 그 프리미엄 리조트에 대한 선호도는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에머슨 퍼시픽의 그 분양 대금 유입 으로 그 손익과 재무구조 개선이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고급 리조트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 프로젝트 매출 확대가 올해뿐만 아니라 그 내년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부산 역시 본격적인 그 분양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 반영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리조트 시설에 따른 그런 영업이익이 연간 한 200억 정도 이상 나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시된 증권사의 그 레포트에 대한 그 보고서 기준으로 현재 PR 한 12배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에머슨 퍼시픽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어서 관심 있게 계속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한화 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레포트를 보시면은 그 이트레이드 증권에서 보면은 이트레이드 증권에서 보면은 약 한 21만 2천 원 정도 그 목표가가 제시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매우 좀 긍정적인 레포트가 계속 좀 발간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최근에 그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그런 서울 지역의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짜 사업입니다. 2014년 그 국내 면세점 수는 약 43개 정도, 이 중에 그 출국장 면세점이 한 20개 정도를 차지하고 점유율로는 한 46%를 점유를 하고 있지만, 매출액 규모로 보면은 시내 면세점 규모가 사실 압도적으로 큰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출국장 면세점에 비해서 그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그런 어떤 백화점이라든지 마트처럼 영업 면적에 대한 확보가 상대적으로 그 용이하기 때문에 시내 면세점에 대한 그런 매출액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총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약 한 65% 정도가 그 시내 면세점에서 창출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시내 면세점을 차지한 그런 그 한화 갤러리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내일장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내일 또 금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 어떻게 하면 어떤 전략으로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거래소보다는 그 코스닥 시장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관의 매도가 시장 폭락의 그 주요한 원인입니다. 오늘도 장중에 보면 한 1,100억 정도 내외로 그 매도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기관의 투매가 줄어드는 시점이 코스닥 반등의 시점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 코스닥의 그 차트상으로 보면은 60일선을 오늘 종가상으로는 좀 무너뜨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상방 또는 하방이 어디다라고 지금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기관 매도가 언제까지 나올 것인지, 그리고 지수가 최근에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지수 하락으로 인한 하락 그 종목들보다는 V자형으로 반등할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될 것인지, 이런 종목을 지속적으로 좀 찾아서 종목 교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문기웅 부장과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오증시 3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길고 길었던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그래도 한 주 정리 좀 안정을 찾으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락하는 장에서 좀 크게 동요하시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셔서 하락장 쉽지는 않겠지만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같은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